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부아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가 새해 첫 주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설레면서도 다시 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그런 싱숭생숭한 한 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강추위가 몰려와도 오늘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과 함께 하시면서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 다시 한번 다음 주를 살아갈 기운을 저희가 한번 충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도 가까이 인물을 모셔놓고 특별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가까이 톡으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이 스튜디오를 따뜻하게 대표줄 보석 같은 게스트가 오셨습니다. 오늘은 가수 민진주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진주입니다. 하지마 긴 세월의 추억도 사치였구나. 네, 오늘 이렇게 가수 민진주를 모시고 새해 트렌드 톡톡 코리아 가까이 톡으로 열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히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로트 보석이 되고 싶은 민진주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를 맞이해서 이렇게 트렌드 톡톡에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요. 또 새해 인사 겸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소개도 해드리고 또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새해 기념으로 저희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요. 트로트의 보석이라는 말이 우리 진주 씨의 이름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름은 본명이신가요? 네, 본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타이틀이 팬분들도 정해주신 것도 있고요. 또 저도 보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트로트 보석 민진주라는 타이틀에 맞게끔 좀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좀 공백기가 길었던 만큼 좀 새해에는 많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지금 트렌드 톡톡에 첫 인사를 하러 공식 스케줄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공백기가 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사실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정말 반짝반짝한 분과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공백기가 길었다고 하니까 그동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제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먼저 왜 트로트 가수를 시작하게 됐는지 가수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제가 트로트 가수 이전에는 키가 조금 큰 거를 보고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모델 활동을 하다가 우연한 계기로 저의 음색을 들어보시고 예전 그 고전 가요 성인 가요는 아니고 고전 가요 반야월 선생님 작사가 반야월 선생님께서 음색을 들어보시고 저를 발탁을 하셔서 연습생으로 처음 트로트를 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조부모님이랑 살게 되면서 또 트로트에 관심이 많기도 했는데 이렇게 트로트가 많은 사랑을 받기 이전부터 연습생 생활을 좀 길게 하면서 데뷔를 2012년에 이제 오빠가 짱이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면서 트로트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모델 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가수 생활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좀 많이 힘든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떠한 장르보다 트로트가 사랑을 많이 받게 돼서 정말 누구보다 기쁘고 또 부담도 많이 느끼고요. 또 너무 잘하시는 현역 가수분들과 후배님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지금 공백기를 또 뚫고 더욱더 활동을 많이 다양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보석처럼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셨는데 네. 그 작곡가 반야월 선생님께서 진주 씨의 보석 같은 목소리를 발굴하셨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전에는 본인이 노래를 잘한다 혹은 나에게 노래에 재능이 있다 이런 거는 인지를 못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그 예능적인 끼가 있는 거는 네, 느끼고 있지 못했다고 거짓말인 것 같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부모님과 함께 자라면서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됐고 또 학창시절 장기자랑이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많이 그런 끼를 좀 발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예체능적으로 뭐 모델이라든지 연기라든지 이런 걸 한 걸음씩 밟다가 결국에는 가수의 길로 운명적으로 좀 들어왔다고 할 것 같습니다. 정말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이어온 작은 활동들이 지금의 민진주를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궁금한 점이 이제 2012년에 데뷔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처음 트로트 가수로 데뷔를 했을 때 소감이나 느낌이 어떠셨을까요? 일단은 되게 얼떨떨했고요. 그리고 정말 어느 장르건 어느 직업이고 만만치 않지만 트로트라는 그때만 해도 2012년만 해도 트로트라는 장르가 지금만큼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틈새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너무나 힘들 시기였고 그래서 이런 장르에서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이 젊은 여성 솔로 가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그런 세월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냥 노래가 트로트가 좋아서 그 열정 하나로 진짜 버텨왔는데 또 한 순간순간마다 너무 고비도 많았고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트로트라는 장르가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또 시기를 잘 타고 나서 또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시기인 것 같아서요.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이 네. 있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뭐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이런 방송이 나오기 전에는 우리 진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트로트의 비수기라는 시절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 트로트를 선점하면서 조용히 실력을 쌓아오신 만큼 이제 트로트가 메인 장르가 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재능과 끼를 펼치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적인 마음이 드는데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제 긴 공백기를 깨고 활동하시는 만큼 내가 올해에는 이런 트로트 가수가 되고 싶다 이런 목표가 있으실까요? 네. 근데 트로트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또 많은 가수분들이 나오셨으니까 그 안에서 또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또 고민이 새로 생겼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저의 매력과 어떤 부분으로 또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또 생기고 있고 그런 부분을 또 많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으로서는 저는 제가 롤모델이 심수봉 선생님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과 희노애락을 소통하면서 좀 노래로 좀 제 보이스로 감성을 전달하는 가수가 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든 일, 뭐 지치는 일 있으실 때마다 저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 좀 위로받으시고 힐링하실 수 있는 그런 가수가 항상 가까이 할 수 있는 가수가 되고 싶은 그런 약간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좀 크다면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소박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뜻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시청자 여러분 곁에 항상 함께하면서 희노애락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가수, 이게 우리 진주 씨의 올해 비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진주가 만들어지는데 조개가 굉장히 큰 고통을 견뎌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것처럼 그렇습니다. 좀 힘들었던 시기를 겪으셨지만 올해에는 이 고비를 다 털어버리고 진주 씨만의 매력을 시청자분들께 잘 전달하실 수 있기를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타이밍에서 우리 진주 씨의 노래를 한 소절 들어보고 싶은데 가능하실까요? 네. 제가 좀 최근에 나왔던 노래가 어즈버라는 노래인데요. 네. 이 곡도 좀 삶의 애환과 좀 한이 묻어져 있는 노래랄까요? 그래서 이 노래도 대중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래 많은 사랑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지금 신곡 준비 중이기도 하지만 이 노래로 좀 제 감정을 전달해 보고 싶어서 한 소절만 네. 간단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즈버 긴 세월에 그것도 사치였구나. 어즈버 남겨진 기억에 묻어둘 나의 사랑아.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감미로운 보이스를 이렇게 혼자 듣기가 아까울 정도네요. 네, 저희 감사합니다. 감독님이랑 이제 뒤에 있는 직원분들까지 다 같이 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이런 감미로운 노래 선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근데 가사가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가사가 어떤 뜻인지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즈버라는 뜻이 순 우리말로 약간 감탄사 같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약간 그 삶의 애환을 느낄 때라든지 세월의 뭐 그런 흐름 속에 그 답답함이나 그런 거를 그 느낄 때 세월아 이렇게 표현을 하는 시조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 한마디 어즈버라는 한마디 안에 저희의 모든 감정이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의 단어라고 생각해서 작사가님이 그렇게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어 하나에 모두 그 안 좋은 일 다 털어버리시고 또 새해에는 또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또 어즈버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민진주도 많이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새해 첫 주를 마무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싱숭생숭한 분도 계시고 새해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진주 씨가 얘기한 것처럼 어즈버 이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안 좋은 일은 훌훌 털어버리고 새해에는 좋은 기운만 가득하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저희가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궁금한 점이 이제 새해 노래를 준비 중이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스포일러 조금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이번 곡도 약간 제가 감성을 전달해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슬로우 곡으로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댄스곡을 제가 오빠가 짱이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하고 행사장에서 댄스곡을 많이 불러드리고 있는데 이제는 조금 삶의 애환이라던가 그런 희노애락을 소통하는 가수, 감성적인 가수가 되고 전달해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좀 슬로우 곡을 많이 끌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곡도 약간 사랑을 담은 노래인데 좀 아직은 살짝만 스포를 드리자면 좀 깊은 사랑, 진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깊은 사랑에 관한 그런 진한 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감성적인 노래 지금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의 감성을 담아서 좀 진하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신곡이 나오면 또 저희 가까이 또 출연해 네. 주실 거죠? 그럼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석들도 굉장히 다양한 보석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진주의 매력은 차분하면서도 단아하고 계속해서 보고 싶은 그 기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 진주 씨가 비슷한 매력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점이 내가 생각하는 가수 민진주의 매력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다양한 활동을 에서 나오는 다양한 팔색조 같은 매력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또 팬층도 다양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하게 뭐 MC나 뭐 연기나 다양한 매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노래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양한 매력들 알면 알수록 좀 양파 같은 여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좀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단면으로 보는 민진주가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면 알수록 더 매력 있고 민진주가 또 이런 매력이 있네. 또 약간 허당의 매력도 있으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이렇게 감성적이고 어쩔 때는 또 진지한 매력이 있고 또 제가 또 고민도 잘 들어주고 또 희노애락으로 소통하는 또 가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또 옆집 누나 같기도 하면서 또 동생 같기도 하면서 어쩔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좀 따뜻한 그런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지고 있는 민진주.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들어오실 때 이런 사람이 연예인이구나 할 정도로 모델 같은 비주얼에 깜짝 놀랐는데요. 옆에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중하면서도 단아한 목소리가 더욱더 매력적이었던 오늘 우리 가수 민진주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덕담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네, 새해에
일단 복 많이 가득가득 받으시고요. 항상 작년에도 그랬고 또 힘든 시기들이 다들 많으셨잖아요. 하지만 또 그 시기들 다 가고 병오년 새해에는 분명히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가득하실 겁니다. 건강하시고 또 더욱더 밝은 새해 맞이하시면서 민진주 기대 많이 해주시고 민진주의 기운 또 다 받아가시면서 함께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진흙 속에서도 반짝반짝 그 빛을 잃지 않는 진주처럼 빛나는 매력을 가진 가수 민진주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가까이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은행 관련해서 올해부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은행 영업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시중은행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을 상담하고 신청하는 이른바 은행 대리업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인데요. 금리의 인하 요구권을 대신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금융이용 방식이 올해부터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 창구에서 은행 업무 일부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 대리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은행 창구가 우체국으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20여 개 우체국에서 4개 시중은행과 개인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이 은행의 역할을 전부 대체하게 되는 걸까요? 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금 운용이나 최종 심사 같은 핵심 업무는 기존 은행이 담당합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은 고객 상담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같은 현장 창구 역할만 맡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구는 빌려주되 책임은 은행이 진다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인 건 알겠는데 이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이 대면 영업점을 빠르게 줄이면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은행이 아예 사라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었습니다. 우체국은 여전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었는데요. 이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빈틈을 파고든 굉장히 좋은 전략 같은데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네, 한 장소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이 2개 이상 은행과 제휴하면 소비자는 한 번 방문으로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은행 하나하나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손봤습니다. 은행 대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한 은행이 지도록 했고, 은행이 이 제도를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추가로 폐쇄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함께 시작이 된다고요? 네, 이것도 체감도가 높은 변화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가능성이 포착될 때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직접 신청을 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있는 제도지만 잘 안 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마이데이터가 대신 판단해 신청할 수 있고 거절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석해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국민과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하나은행을 포함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까지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이 대상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 금융정책의 방향은 금융 서비스를 좀 더 가까이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우체국 창구, 자동 금리 인하 요청처럼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섞어 금융 접근성을 다시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올해 금융 환경의 변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보기 좋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요즘 교실 이야기가 나오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교권 이슈입니다. 정부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교사들의 반응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2,7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5점 만점에 평균이 2.84점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절반을 간신히 넘는 전수네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도 40%로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의미 없다도 아니고 이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사들은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네,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학생부에 적히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겁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85%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하다가 혹시나 신고를 당할까 봐 더 조심하게 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는 교사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51.9%로 절반이 넘었는데 그중 87%는 공식 대응 대신 개인적으로 감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쯤 되면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 하나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 제대로 보호부터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결과이고 그 전에 교사가 안전하게 말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오로지 SNS로만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연락하는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교류 지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통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통계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4.9%, 그러니까 20명 중 1명꼴로 교류 저조층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통화나 문자로 연락한 사람이 20명 미만, 교류 횟수도 500회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는 있지만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적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은 혹시 생활 패턴에는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달랐습니다. 교류 저조층의 하루 평균 외출 시간은 1.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평균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대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하루 19시간 이상, 그리고 TV 시청 시간은 하루 9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거의 2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집에 있고 사람은 안 만나고 화면만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겁니다. 혼자 쉰다기보다는 고립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히 내향적인 성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일자리였습니다. 교류 저조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26%로 4명 중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근로자 비율이 64%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별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상은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즉 청년 고립 그리고 고령 고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소비나 경제활동에서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 카드 사용량은 약 63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외식, 모임, 이동 자체가 줄었고 소비도 위축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내수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 불안, 일자리 진입 장벽, 디지털 소통에 익숙해진 생활, 코로나 이후 굳어진 비대면 습관, 이 모든 게 겹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가고 집에 있어도 시간이 채워지는 환경이 고립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혼자여도 괜찮은 환경이 혼자만 남는 사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통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립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를 그 배경까지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대한민국의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는 마켓 트렌드입니다. 오늘도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집을 고를 때 익숙하게 쓰는 단어죠. 바로 입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입지라고 하면 역세권, 그리고 학군, 중심지 이렇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은 이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입지 좋은 집이 과연 지금도 유효한지, 그리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중요하게 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해에 짚어보기 굉장히 좋은 트렌드인 것 같은데요. 부동산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을 자주 들었었는데 이 입지의 정의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 고를 때 입지부터 보라는 말을 저희가 정말 많이 듣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에서 이제 입지라는 단어가 정말 빠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이 입지라는 기준 자체가 예전과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역과 가깝고 그리고 중심지가 있고 학군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집이다라는 공식이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입지를 어떤 기준으로 봤었을까요? 네, 과거에는 입지를 비교적 명확한 기준에서 봤습니다. 첫째는 지하철과의 거리,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군, 세 번째는 도심 접근성입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기준이었죠. 출퇴근이 일상의 중심이던 시기에는 이 기준이 굉장히 합리적이었고 실제로 집값 형성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역세권이면 된다, 그리고 중심지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던 거죠. 아무래도 역세권, 그리고 도심과의 접근성, 그리고 학군과의 접근성이 그동안은 입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던 것 같은데 이 트렌드에 변화가 생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는 이 생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혼자 사는 기간도 길어지면서 집에서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집이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닌 일하고 또 쉬고 또 취미를 보내는 생활의 중심이 된 거죠. 이렇다 보니까 회사랑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이 집에서 내 하루가 편안한가, 더 중요한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가 활성화가 됐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 재택근무의 방식이 유효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기업과 회사들이 아직도 재택근무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전과 달리 출퇴근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에서 얼마나 풍족한 라이프를 누리는지가 중요한 키워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바로 이제는 생활권이라고 하죠. 네, 맞습니다. 이제는 생활권이 단순한 중심이 아닌 이제 내가 집을 중심으로 어디까지 일상을 쓰는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병원, 그리고 카페나 산책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면서 이동 동선을 파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요즘 집값과 실거주 만족도를 가르는 핵심은 이 생활권이 얼마나 안정돼 있느냐 보셔도 무방합니다. 네, 더 이상 역세권이 아닌 생활권 이 세 글자에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생활권이 이렇게 중요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이제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도 늘어났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집 주변이 주는 환경도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 후에도 그리고 주말에도 집 근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생활권이 불편하면 그 스트레스가 매일마다 쌓이게 됩니다. 반대로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눈에 띄게 높아지고 또 결국에는 이게 주거 가치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이 왜 생활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궁금한 게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집값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같은 집이라도 차이가 나기도 하는데 그것은 동이라든지 그리고 역세권에서도 생활 편의 시설이 모여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 체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역에서 몇 분 거리인가 보다 걸어서 얼마나 뭐가 가능한가 이것들을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차이가 쌓이면서 집값과 만족도 모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무래도 역세권보다는 생활권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입지를 볼 때도 이제는 생활권이라는 세 글자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네, 앞으로 이 질문을 꼭 던져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 집에서 평일과 주말을 어떻게 즐길까? 그리고 출근길뿐 아니라 이제 퇴근 후에도 주말까지 그려졌을 때 답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면 그 집은 나에게 입지가 좋은 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지도 위의 위치가 아닌 내 생활 속의 편의성입니다. 아무래도 이 부동산 트렌드에도 사회의 트렌드가 반영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직장을 고르고 대학을 선택할 때도 나 자신의 만족보다는 어떻게 해야 세속적인 기준에 맞을지, 어떻게 해야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방향으로 선택을 하곤 했는데요. 요즘의 트렌드가 사실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조건보다도 나에게 어느 정도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볼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까지 알아봤는데 궁금한 거는 결국 내가 느끼는 체감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보냈을 때 어떤 만족감을 가져갈 수 있을지 그게 답이 그려진다면 입지로서 정말 만족스러운 집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집을 볼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그리고 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까지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고정값이다. 입지는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네, 예전에는 맞았지만 요즘에는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상권과 인프라 그리고 생활동선은 시간에 따라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지뿐이 아닌 생활권이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네, 현재의 상황뿐만 아니라 확장의 가능성까지 살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그 판단 기준 정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도보로 생활이 가능한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상 편의시설이 주변에 골고루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주말까지 활용이 가능한 동네인가? 이 기준이 충족된다면 생활권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입지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 가지 기준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도보 생활이 가능해야 하고 일상 편의시설이 고르게 있어야 하고 주말까지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이 완성이 되어 있는 동네인지가 결국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체감이 중요한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해도 사실 어느 정도 이상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려면 갖춰줘야 되는 조건은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때문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세 가지의 기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의 이야기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도와드리면요. 뉴스 속의 입지보다 내가 얼마나 만족을 하는가, 그 편의성에 따라서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집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더 편해지는 집이 되겠죠. 네, 지도 위가 아닌 내 생활 안에서 입지가 전해진다. 이 얘기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여러분 임장 다니실 때도 새롭게 집을 알아보실 때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은 위치보다도 그 안에서의 삶이 더욱 중요하죠. 뉴스 속의 입지보다는 내 하루가 정말 편해지는 선택인지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이렇게 문민지 아나운서와 함께 입지의 새로운 기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금 주목해야 할 이슈를 한눈에 살펴보는 트렌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지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이슈 준비했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새해에도 이어질 한국 축구 이야기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첫 재판 소식 전해드리겠고요. 한중 정상회담에서의 이야기와 귀여운 아기 판다, 마지막으로 AI 이슈 전해드리며 오늘의 트렌드 이슈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잠깐만 들어도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2026년 병오년의 해를 맞아서 힘찬 질주를 다짐하고 있는 한국 축구 이야기 전해주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입니다. 주장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원정 최고 성적인 8강에 도전하고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손흥민에게 2026년은 네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월드컵의 해, 올해도 말처럼 질주하며 한국 축구의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피파도 월드컵 무대에서 라스트 댄스를 펼칠 스타 10명을 꼽으며 메시, 호날두와 함께 손흥민을 조명했습니다. 세 번의 월드컵에서 3골을 넣은 손흥민이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골망을 다시 흔든다면 안정환과 박지성을 제치고 한국 축구 월드컵 통산 최다 득점자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네, 선수로서는 환희, 그리고 감독으로서는 아픔을 겪었던 홍명보 감독은 올해 북중미에서 명예 회복을 노린다고 하는데요. 2002년생 말티스타인 양현종과 이태석 등 젊은 피를 앞세워 멕시코의 고지대에 굉장히 빠르게 정리를 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팀의 장점을 얼마만큼 발휘하느냐가 중요하고 환경에 얼마나 적응해서 퍼포먼스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맞게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오늘 개막하는 아시안컵을 전초전으로 삼았습니다. 숨가쁘게 흘러갈 2026년 한국 축구도 붉은 말처럼 힘차게 달려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렇게 한국 축구 이슈 살펴봤고요. 이어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의 재판, 저희가 이번 트렌드 코리아 톡톡에서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뉴욕으로 압송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마두로는 마약 테러 혐의 등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면서 여전히 대통령 신분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한복판 맨해튼 남부 연방지방법원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기습 공습으로 수도 카라카스에서 체포된 지 이틀 만인데요. 브루클린의 구치소부터 이동 내내 무장한 미 마약 단속국 요원들이 삼엄한 경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법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했습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자 여전히 베네수엘라 대통령이라고 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모국에서 납치돼서 이 자리에 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죄를 강조하고 자신이 군사적으로 납치됐다는 전쟁 포로라고 주장하려는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국가원수는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국제법상 면책특권을 부각하려는 전략으로도 보입니다. 미 법무부가 공개한 공소장에 따르면 마두로는 마약 테러 공모와 코카인 밀수 공모,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비슷한 혐의로 1990년 미국에 압송됐던 파나마의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도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징역 4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정식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법원이 인정하긴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두로의 다음 재판은 3월 중순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까지 미국 내에서 이번 체포가 정당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검증 과정의 절차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베네수엘라에 이어서 다음 이슈는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이 매년 만날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습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선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 회의를 개최하기로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 이어 양해각서 체결식, 국빈 만찬까지 두 정상은 4시간 이상을 함께 보냈는데요. 특히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습니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청와대는 회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의 전면 회복을 향해 나선 만큼 양국 정상이 매년 정상회담을 갖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또한 국방 당국까지도 소통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민감한 현안인 서해 구조물 문제의 경우에는 건설적인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양국 간 문화교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는데 드라마나 영화에 앞서 예를
예를 들어 바둑이나 축구 분야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 주석은 회담 말미에 이 대통령의 방문이 아주 뜻깊다며 한중 새 시대의 든든한 기초를 다졌다고 언급했습니다. 2026년에 이어질 한중 관계도 기대됩니다. 네, 저도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소 무거운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이슈 굉장히 귀여운 소식입니다. 쓰촨성 청두에 위치한 판다 번식센터에서 이번에 아기 판다 5마리가 처음으로 관람객들과 만나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전해주시죠. 네, 아기 판다의 모습으로는 얌전하게 앉아 대나무를 씹는 판다도 있고 나뭇가지에 몸을 늘어뜨린 채 깊은 낮잠에 빠진 아기 판다도 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잠에서 깨어난 아기 판다가 움직이자 지켜보던 관람객 분위기도 한층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에 관람객과 첫 만남을 가진 아기 판다 5마리는 태어난 지 불과 몇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먹고 자는 것뿐 아니라 사육사로부터 나무 타기와 먹이 구별하기 등 기본적인 생활교육도 차근차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대나무를 씹고 잠들고 깨어나는 모든 순간이 관람객들에게는 작은 힐링이 됩니다. 조금씩 세상을 배워가는 아기 판다들의 성장이 사람들에게도 오래 남을 따뜻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는 따뜻한 소식이었는데요. 이렇게 오늘 다양한 이슈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트렌드 이슈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축제 맛집 전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승현 아나운서, 오늘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무아 아나운서, 혹시 겨울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겨울과 맛있다 이 두 단어를 들으니까 아무래도 붕어빵이 생각납니다. 네, 붕어빵 맛있죠. 겨울의 대표적인 간식이잖아요. 근데 붕어빵도 어디에서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추운 스키장 정상에서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먹는다면 그 맛이 더 배로 맛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을 가장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공간, 바로 강원도의 한 스키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스키 시즌이 이미 꽤 지났잖아요. 지금 가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 스키장은 11월 중순에 오픈하니까요. 그런데 스키장은 언제 열었나 보다 지금 어떤 상태냐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지금은요, 운영이 가장 안정된 시기입니다. 슬로프도 단계적으로 열리면서 선택지가 넓어졌고요. 초반처럼 몰리는 분위기도 많이 줄었어요. 처음 오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다림도 덜하고 동선도 훨씬 편해진 시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이라이트 시기보다 더 스키를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슬로프 구성은 어떤지가 궁금합니다. 네, 슬로프는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좋은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초급 슬로프가 넓고 길어서 처음 타는 분들도 내려오기 무섭다 이런 느낌이 적고요. 한 번 타고 끝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시즌이 깊어질수록 중급, 상급 슬로프가 차례로 열리면서 숙련자들도 속도감 있고 다양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데요. 네, 물론 지금은 모든 슬로프가 다 오픈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랑 가든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각자 코스에 만족할 수 있는 스키장입니다. 네, 굉장히 자신의 취향에 걸맞게 즐길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스키장 하면 리프트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리프트권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네, 현장에서 보면 처음 오신 분들은 보통 3시간이나 4시간권을 주로 선택을 하십니다. 일단 몸을 좀 풀어보자 이런 느낌으로 선택하는데요. 반대로 스키 좀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5시간이나 7시간 이런 건을 선택해서 좀 여유롭게 즐기시고요. 하루 종일 계획 잡은 분들은 종일권도 충분히 메리트 있습니다. 시즌 패스도 정상가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 패스, 얼리버드처럼 이용 패턴에 맞게 고를 수 있어서 자주 오시는 분들에게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가도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스키장은 역시 가족 단위에 강하죠. 스키장과 함께 있는 스노우월드는 시간 제한 없이 자유이용권 형태라서 아이들이 조금 놀다 끝 이런 게 아니라 충분히 즐길 수 있고요.
눈썰 매장도 오전, 오후, 야간으로 나뉘어 있어서 아이 컨디션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노우월드 이용객은 눈썰 매장 요금이 50%나 할인되는데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 체감이 꽤 크죠. 좋은 할인입니다. 아무래도 아이와 함께 간다면 정말 특별한 겨울방학 추억을 쌓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스키장의 분위기는 좋지만 내가 스키를 타본 적이 없어서 걱정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음 타는 경우에는 강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으로 스키장을 오시는 분들은 겁을 먹을 수 있거든요. 내가 과연 스키를 탈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들 텐데요. 이 스키 학교는 개인, 커플, 가족형 강습은 물론이고 어린이 전용 강습도 따로 운영합니다. 강습 중에는 리프트 이용이 포함된 프로그램도 있어서 배우고 바로 타보는 구조인데요. 처음인데도 이거 생각보다 할만한데?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스키장이 거리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통편은 좀 잘 마련이 돼 있을까요? 네, 그래서 대부분 스키버스를 요즘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서울, 경기, 대구, 부산, 경남 등 지역별로 노선이 마련되어 있고요. 다만 이거는 스키장 직영이 아니라 지역별로 협약 여행사가 운영하는 방식이라서 시간표나 노선은 미리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만 잘 세우면 운전 부담도 없이 가볍게 즐겁게 다녀올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네, 슬로프의 구성, 그리고 리프트권의 선택 방식, 그리고 강습까지 정말 다양한 코스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스키를 처음 타보는 분들이라 해도 부담 없이 즐기고 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엔 안전이겠죠? 안전관리가 좀 잘 이루어지는 상황일까요? 네, 그럼요. 전담 조직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고요. 직원 합동훈련, 슬로프 충격 완화 매트 보강, 야생동물 접근 방지 시설까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안전을 우선하겠다는 방향이 이런 스키장에 반영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전까지 확실히 책임져 준다고 하니까 더 자신 있게 우리 겨울 스포츠를 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이 스키장 어떤 분들께 어울릴까요? 네, 이번 스키장은 이번 겨울을 조금 특별한 경험으로 보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처음 스키에 도전해보시는 분, 아이와 함께 겨울 추억을 만들고 싶은 분들까지 겨울은 매년 오지만 같은 겨울은 없잖아요. 이번 겨울을 조금 더 기억에 남게 보내고 싶다면 스키장에서 한 장면을 만들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전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겨울 스키장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도 언제든 스키장으로 훌쩍 떠나서 충분한 추억 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트렌드 코리아 톡톡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1월의 첫 번째 주였는데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뒤흔들 만한 중요한 정책의 변환부터 대한민국 소비 트렌드의 변화까지 다양한 컬렉션의 이슈를 다뤄봤는데요. 더불어서 중간에 즐길 만한 추억거리도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항상 저희 트렌드 코리아 톡톡과 함께 하시면서 즐거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절기 중에 소한에 해당합니다. 한 해 중에 가장 춥다는 시기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소한이 돌아올 때쯤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렌드 코리아 톡톡 진행을 맡은 노마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